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야근이 부쩍 늘어났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잦아졌죠. 무엇보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달라고요. 제 직감이 틀리길 바라면서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희 말고 다른 흥신소에도 일을 맡기셨나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부터 누군가가 저희 말고도 사장님을 미행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대체 누가 우리 남편을? 그게 한 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교대로 사장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프로 같은데 경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대체 누가, 왜? 사모님, 혹시 사장님이 최근에 누구와 금전 문제나 다른 트러블이 있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미행이 아니라 본격적인 뒷조사 같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뢰한 흥신소 말고 또 누군가가 남편을 조사하고 있다니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이 대체 무슨... 일단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로 사람을 붙인다는 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대체 어떤 일에 휘말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결혼 22년 차가 되었어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왔죠.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저는 딸 하나를 키우며 일도 하고 살림도 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변했습니다. 결혼 초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흥신소 전화를 받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회사야. 무슨 일이니?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서랍 다 열려있고 난장판이야. 뭐라고? 너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야? 응, 방금 학원 끝나고 들어왔는데 당장 밖으로 나가. 지금 바로 나가서 경비실로 가 있어. 엄마, 무서워. 채원아, 일단 밖으로 나가. 엄마가 지금 경찰 부를게. 전화를 끊고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까지 가는 30분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딸이 경비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왔어. 경찰 2명이 집안을 살피고 있었어요. 현관문은 멀쩡했는데 안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사모님이시죠? 일단 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귀중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서재 수납장이 열려 있었고 안방 서랍장도 다 뒤집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이나 귀금속은 그대로였어요. 뭐가 없어진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거실을 살피던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여기 혈흔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인데요. 거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어요. 소파 밑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피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남편분 연락 되시나요? 집에 다른 분은 안 계시죠? 전화가 꺼져 있네요. 아빠 회사에는 연락해봤어? 그래, 회사에 전화해볼게.
회사에 전화했더니 남편은 오후에 조퇴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혈흔은 감식 의뢰하고요. 오늘은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집에 가 있을게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왜? 전화가 안 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끝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장님이 오늘 무단 결근하셨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직 24시간도 안 됐고요. 성인 남성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피가... 혈흔은 조사 중이에요. 일단 더 지켜보시고 계속 연락 안 되시면 다시 오세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죠. 아직도 연락이 안 되시나요? 네, 회사도 계속 결근하고 있어요. 그럼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가수에서 혈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모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남편분 혈액이 맞습니다. 그럼 남편이 다친 건가요? 혈흔의 양으로 봐서는 생명에는 지장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 부상을 입은 건 확실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실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남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준호가 실종이라고? 피까지 흘리고 사라졌다니. 어머니,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마, 내 아들이... 그 길로 시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셨어요. 딸은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왜 피까지 흘리고 사라진 거야? 경찰이 찾아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경찰서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무슨 단서요? 남편을 찾으신 건가요? 일단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님이 노트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모님, 이거 보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뭔데요? 무슨 영상인가요? 남편분이 집으로 오시던 날 저녁이에요. 집 근처 골목 CCTV인데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여기부터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남자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머, 저게... 남자가 남편을 밀치더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렸어요.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10분가량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맞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우리 남편을... 지금 신원 파악 중입니다. 다른 CCTV도 추적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을 끌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이후 행적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사각지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흥신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흥신소를 썼어요. 남편 외도 때문에. 흥신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수상했거든요. 야근도 늘고 전화도 피하고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 흥신소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남편을 미행하고 있었다고요. 적어도 2명 이상이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흥신소 담당자 연락처 좀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누가 남편을 그렇게 때린 걸까요? 남편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CCTV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맞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외도를 의심했다고 해도 2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뭐래? 아빠 소식 있어? 아직 조사 중이래. 딸에게 폭행 장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은 계속 친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경찰 조사가 끝난 집에 혼자 있었죠. 회사는 당분간 휴가를 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사모님 남편분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모님 남편분이 저희 남편을 잡아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남편이 그때 좀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그냥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모님 남편분이 붙잡으신 거예요. 피해자분은 기절해 있었고 우리 남편은 도망치려고 했대요. 근데 사모님 남편분이 못 가게 막고 경찰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요? 그 일로 남편이 벌금 1,000만 원에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트럭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면허가 취소되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그만 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사모님 남편분을 찾아가서 때렸어요.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요? 언제 때렸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쯤, 정확히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나갔다가 새벽 2시쯤 들어왔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경찰이 보여준 CCTV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처음엔 안 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새끼한테 본때를 보여줬다고 이제 정신 차렸을 거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더 못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실종 상태인 거 아세요? 혹시 남편분이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실종이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때리기만 했지 그 이상은 진짜 몰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전과자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큰애는 내년에 대학 가야 하고 작은애는 고2예요. 등록금이며 학원비며 빚도 3천만 원이 넘는데 집도 월세고요. 지금 우리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고소요?
정말 때리기만 했대요. 골목에서 한 10분 정도. 그러고는 그냥 왔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갈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선물을 돌려주려 하자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살았건 죽었건 고소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학원도 끊겨요.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소를 어떻게? 여자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냥 수소문해서 알았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서둘러 도망가듯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간 직후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남편을 폭행한 사람 찾았어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방금 왔다 갔어요. 음주 운전자요? 이름이나 연락처 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데 몇 달 전인지 작년인지 그 전인가? 하여간 남편이 신고한 음주운전 사건 조회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벌금형 판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을 때린 사람은 찾았지만 남편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오전 그 여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 남편까지 함께였어요. 왜 경찰에 말씀하신 거예요? 고소 안 하신다면서요. 어쩜 이래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고소가 아니라 남편 실종 때문에 알린 거예요. 당신들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모릅니다. 제가 화가 나서 때린 건 맞는데 그 후로는 정말 몰라요.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고소하지 마시라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주머니야말로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지금 남편 실종 상태라고요. 남자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분 부인 맞으세요? 아닌데. 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고 났을 때요. 그 새끼 아니 사모님 남편분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서로 자기야라고 불렀거든요. 어머, 뭐야? 부인이 아니었으면 불륜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여자요? 분명히 봤어요. 사모님하고 비슷한 나이대였는데 키는 좀 작고 파마 머리였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 그 사람이 와이프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긴 파마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 입고 있었고요. 명품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남편분이랑 팔짱도 끼고 있었고. 진짜 부부처럼 다정해 보였는데. 여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일이나 신경 써. 진짜 봤다니까.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제가 그때는 술이 깨고 있을 때라 똑똑히 기억나요. 그 여자 얼굴도 봤고요. 화장 진하게 한 얼굴이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왜 쓸데없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 사모님, 아무튼 고소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우리가 아는 건 다 말했어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간녀가 정말 있었던 거죠. 제가 의심한 게 맞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간녀의 존재가 확실해지자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캐비넷, 책장 뒤까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용카드 내역도 깨끗했고 통화 기록도 평범했죠. 그러다가 서재 구석에 있는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금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30분이면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고라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부탁드려요.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비어 있네요? 평소 그 안에는 금괴 10개와 달러 뭉치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금괴만 시세로 1억 8천, 달러는 5만 불이었어요. 적어도 2억 3천만 원은 넘는 돈이었습니다. 누가 이미 가져간 것 같은데요. 강제로 연 흔적은 없고 비밀번호로 열었네요. 남편 말고는 아무도 비밀번호를 몰라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집 금고에 있던 금괴랑 달러가 다 없어졌어요. 2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정도 금액이면 혹시 남편분 금융거래 내역 조사 가능할까요? 동의서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장 쓸게요. 남편이 돈을 빼갔다는 거잖아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흘 후 형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명의 계좌에서 6억이 인출됐습니다.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요. 6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었다고? 정기 예금 해약하고 주식도 다 팔았네요. 펀드까지 전부 정리하셨어요. 코인도 꽤 가지고 있으셨고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셨네요.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요. 이거 계획적인 잠적으로 보이는데. 그럼 남편이 돈을 들고 도망간 건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도망갔거나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거나요. 상관녀요. 분명 그 여자랑 도망간 거예요. 돈까지 챙겨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납치나 협박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혈흔도 있었고 폭행도 당했으니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파트는 신혼 때부터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구입해 준 것이니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 돈만 챙긴 거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도망간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이번에는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이 자주 가시던 곳들 CCTV 확인했어요. 뭘 찾으셨어요?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이랑 단골 카페에서 여러 번 만났더라고요. 식당 CCTV에도 찍혔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한미정이라는 45살 여자입니다. 기혼자고요. 남편이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꽤 잘 사는 집안이에요. 사장님이랑 같은 헬스클럽 다니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필라테스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유부녀라고요? 네, 1년 전부터 관계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호텔 직원 진술도 확보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 집 주소 알아요? 네, 신원조사 다 끝났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남편 직장까지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여자 남편이 이미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사장님한테요. 2달 전에 소장이 접수됐더라고요. 뭐라고요? 소송이요? 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더라고요. 불륜 증거도 다 확보한 상태고요. 아, 그런데 경찰이
왜 이런 중요한 걸 저한테 안 알려준 거죠? 아마 개인정보라서 실종 사건이랑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무리 아내분이어도 경찰이 말 안 해주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실종이랑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죠.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남편이 상간남 소송당한 거 아셨어요? 그건 또 어떻게... 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데요. 저희도 그 건은 확인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이 걸린 건 맞는데 실종과 직접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연관이 없어요? 남편이 소송당하고 나서 사라진 거잖아요. 저희도 그쪽을 조사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흥신소에서 받은 주소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진 건지, 그 여자는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흥신소에서 받은 주소를 따라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준호 씨 아내입니다. 문 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어요. 굵은 웨이브 머리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남자가 묘사한 그 여자가 맞았어요. 들어오세요. 언젠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상간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 남편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같이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상간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대가를 치렀어요.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벌이요? 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나 말해요. 정말 몰라요. 3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저도 찾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도망간 거 다 알아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 남편한테 걸려서 같이 못 도망갔어요? 어떻게 가정이 있으면서? 제 남편은 죽었어요. 한강에서 몸을 던졌어요. 한 달 전에. 네? 뭐라고요? 남편이 제 바람을 알고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날 밤 한강에 상간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제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길 바란다고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전 이준호 씨를 만난 걸 이젠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다 잊고 싶어요. 저 소송하셔도 상관없어요. 위자료든 뭐든 다 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그만 찾아오세요.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뺨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상을 당한 사람을 때릴 수는 없었어요. 당신은 아직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어요. 무슨... 나에 대한 대가, 그리고 죽은 당신 남편에 대한 대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당신 때문에 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의 벌이에요. 상간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더 들을 게 없었습니다. 그 집을 나왔어요. 상간녀도 남편의 행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감도 오지 않았어요. 상간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간녀 남편의 죽음이 남편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경찰에 문의했어요. 형사님, 상간녀 남편이 죽은 건 아셨죠? 이게 남편 실종이랑 관련 없는 게 맞죠? 그분은 한 달 전에 사망하셨어요. 남편분 실종 시점과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그럼 정말 관련이 없는 건가요? 시신도 확인했고 유서도 있었습니다. 타살 의혹은 전혀 없었어요. 아내 불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수사는 계속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남편이 돌아오는 꿈을 꿨다가 깨어나면 현실이 더 잔인했죠. 10kg가 빠져서 옷이 다 헐렁해졌어요. 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돌아와? 이제 2달도 넘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아빠 어디 갔냐고. 출장 갔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한계야.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친정엄마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네가 이러고 있으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 어떻게 그만해요. 남편이 실종됐는데. 이서방, 아니, 이제 이서방이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놈의 새끼, 불륜도 하고 돈까지 들고 도망갔잖아. 그 큰 돈을 혼자 빼서 사라졌다며. 금괴에 달러까지 챙겼다면서. 그런 말 다 한 거야.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야. 그런 남자 더 찾아서 뭐하게. 그래도 잡아 죽이더라도 일단 찾아라. 22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른 여자 만나고 돈 빼돌리고 네 시부모님도 병원에 누워 계시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못 일어나신다면서. 그 사람들도 다 그놈 때문에 쓰러진 거야. 그런 사람은 찾을 가치도 없어.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해. 채원이도 있잖아. 애 아빠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어. 엄마, 나도 이제 아빠 안 기다릴래.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아빠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채원아,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간 거잖아. 상간녀랑 도망간 거잖아. 자기 행복 찾아서 외국 가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런 아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엄마, 이제 그만 잊어.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딸에게는 차마 상간녀 남편이 죽었다는 말도 못했어요. 이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었죠. 아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경찰도 못 찾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찾니? 형사가 뭐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채원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너도 법원에 이혼 소송 신청해. 그날 밤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어쩌면 엄마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간 건지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님 번호였어요. 사모님,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긴급한 사안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단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 야산 아래에서 남편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네? 차를요? 차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DNA 검사 결과 남편분이 맞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님이 의자를 꺼냈어요. 죽은 건가요? 정말로? 네, 실종 당일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죽었다는 말인가요?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했지만 2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금고에 있던 돈과 금괴는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은행에서 뽑은 돈들도 차 안에 있었고요. 도망가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선택을... 상간남 소송, 상간녀 남편의 죽음, 그런 일이 겹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수사는 종결됩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채원아,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찾았어?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야, 우리 준호가 죽었다니.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어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많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 남편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어요. 어쨌든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륜과 배신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22년을 함께한 세월이 자꾸 떠올랐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어요. 모두들 남편이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남편의 친구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아는 남편은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빈소에서 계속 울부짖으셨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말도 없이 영정사진만 바라보셨죠. 딸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난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여동생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절 위로했어요. 앞으로 언니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죠. 그때는 동생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 결혼식, 딸이 태어나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재를 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딸도 다시 학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날은 여동생 서진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동생이 저녁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 동생이 자주 챙겨줬어요. 언니,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내가 금방 저녁 준비할게. 고마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무료해서 주변을 둘러봤죠. 동생 집 거실은 늘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원목 책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 동생답게 빼곡히 꽂혀 있었죠. 일어나서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소설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 김영하. 손가락으로 책 등을 쓸어내리며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책들과 달리 유독 낡아 보이는 책 한 권. 소설책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꽂혀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낡은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이었어요. 왜인지 그 책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책을 빼서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무심코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사랑시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책 뒤쪽에서 멈췄습니다. 빈 페이지에 누군가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검은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적은 글씨.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그대는 나의 봄이요. 차가운 내 삶의 유일한 온기. 그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는 그대만의 바보입니다. 시 아래에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LJH.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남편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날짜는 10년 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시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쓴 자작시였거든요. 23년 전 남편이 직접 써서 읽어줬던 그 시. 제게만 바친다고 했던 그 시가 왜 10년 전 날짜로 여동생 책에 있는 거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동생이 10년 전부터?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집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진아, 준호 씨 생각나니? 갑자기 왜? 목소리가 떨릴까봐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냥 네가 형부랑 친했잖아. 뭐 그렇긴 했지. 형부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칼로 썰던 동생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형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글쎄,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 상간남 소송도 당하고 상간녀 남편도 자기 때문에 죽었고. 상간녀 남편의 죽음. 그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정보였습니다. 근데 준호 씨는 왜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유서는 없었다며. 경찰이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생의 다음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으며 눈을 감았죠. 그래도 금괴랑 현금은 차 트렁크에 다 두고 가서 다행이야. 그것까지 없었으면 언니 생활비도 없었을 텐데. 그럼 얼마나 억울해.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금괴와 돈이 차에 있었다는 건 저와 경찰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가족 중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걸 동생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나 화장실 좀 갈게.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저녁은 다음에 먹자. 언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체한 것 같아. 집에 가서 쉴게. 서둘러 동생 집을 나왔습니다.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현관문을 닫는 순간 동생이 뒤에서 불렀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뒤돌아보니 동생이 문 밖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괜찮다며 서둘러 그 집을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토를 했어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동생과 남편 10년이라는 세월. 설마 그 둘이 그렇게 오래 불륜 관계였던 걸까요? 동생이 남편의 또 다른 상간녀였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진짜 사랑은 동생이었던 걸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파래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의사가 나간 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정말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면, 그렇다면 남편의 죽음에도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핸드폰을 꺼내 흥신소에 전화했습니다. 제 동생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주세요. 남편 죽음에 관여한 것 다 알고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가족인데. 그냥 해주세요. 입막음용 현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꾸며주세요.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땡땡 공원으로 해주세요. 밤 11시예요. 제발 동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50분 동생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죠. 손에는 갈색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저는 50m쯤 떨어진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이 걸어준 전화로 모든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죠. 돈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구할 수 있는 전부예요. 3천만 원? 그것뿐이에요? 당신이 한 일 치고는 너무 적은데.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어요. 더는 정말 없어요. 제발 이걸로 끝내주세요. 춘천 야산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어요. 차에서 혼자 나온 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당신이 당신 형부, 아니, 내 연남을 그렇게 놔두고 온 거, 그게 문제죠. 죽인 게 아니에요. 함께 저 세상 가자고 해서 살기 위해서 차에서 나온 것 뿐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그 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남자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차라리 깨끗하게 끝내자고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 죽자고. 그리고 절 춘천 야산으로 데려갔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저 그 사람 뒷조사 다 해봤어요. 저 말고도 여자가 있더라고요. 죽어도 싸죠. 저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로 듣고 있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서진아! 동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저는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10년이야? 10년 동안 내 남편이랑? 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내 남편을 죽이고 10년 동안 내 등 뒤에서 불륜을 하고?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그 남자가 먼저 죽자고 한 거야. 그 여자 남편 죽고 소송당하고 그래서 미쳐버린 거야.
준호 씨가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이제 끝내자고 했어. 난 살고 싶어서 도망친 것뿐이야. 그럼 왜 신고 안 했어? 왜 그냥 놔뒀어? 구조라도 요청했어야지. 무서웠어. 언니한테 들킬까 봐. 경찰이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잖아. 우리 관계도 그동안의 일들도.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 언니가 애 키우느라 바쁘고 형부가 외로워 보여서. 그런데 어느새 10년이. 동생이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안 듯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다 녹음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결국 제 신고로 여동생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지운 적도 있다고 고백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동생의 진술은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제게 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생이 최근 남편의 또 다른 불륜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을 미행하던 또 다른 사람들은 동생이 쓴 흥신소였던 거죠. 한미정이라는 여자와의 관계를 발견한 동생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바친 자신보다 1년 된 여자를 더 아낀다고 생각했대요. 동생은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안 된다고 동생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화가 난 동생이 저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돌변했다고 합니다. 박서진 씨 진술에 따르면 남편분이 그럼 같이 도망가자고 제안했답니다. 돈도 준비했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자고요. 그래서 동생이 따라간 건가요? 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꼈대요. 남편분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동생은 춘천 야산으로 가는 길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영원히 함께하자 이제 끝이야라는 말을 반복했대요. 도착한 후 남편이 함께 죽자고 제안했을 때 동생은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요. 박서진 씨가 미리 준비를 했더군요. 남편분 커피에 수면제를 탔답니다.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건가요?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남편분이 먼저 박서진 씨 목을 조르려 했대요. 하지만 수면제 때문에 힘이 빠져서 실패했고. 남편은 동생을 해치려다 수면제 때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그때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번개탄을 발견했대요. 처음부터 남편은 동생을 제거할 생각이었던 거죠. 스스로 삶을 등졌다고 위장할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박서진 씨는 살기 위해 차에서 나왔고 번개탄은 그대로 둔 채 떠났답니다. 동생은 그것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생은 산을 내려와 집까지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독하게 걸어왔던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을 그 시간에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장례식장에서의 동생 모습이었어요. 그때 동생이 저를 안아주며 흘린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앞으로 잘 챙기겠다던 그 약속은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편 차에서 발견된 돈과 금괴, 동생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도망 자금으로 준비했다고 미리 말해줬대요. 둘이서 새 출발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남편의 진짜 계획은 달랐을 겁니다. 동생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것이 남편이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나 봅니다.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유기치사로 기소될 것 같습니다. 형량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저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모두가 거짓말쟁이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죄였어요. 선고를 받던 날 동생은 끝까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을 동시에 잃었어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에 시달렸죠. 딸 채원이도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모의 충격적인 진실, 그것도 10년이나 된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에 아이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막내딸을 감옥으로 보내야 했어요. 사위와 막내의 10년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없어지셨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죽음과 불륜 사실을 알고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결국 2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만약 동생 집에 놀러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시집을 펼쳐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그만 잊으려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딸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2년을 함께한 남편과 하나뿐인 여동생,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10년 동안 저를 속였으니까요. 때로는 진실을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은 모래성과 같아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었을까? 이제는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딸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주리라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삐뚤어지셨어요.
뭐야, 이게 다냐? 그리곤 봉투를 밥상에 탁 내던지셨습니다. 봉투에서 튀어나온 현금이 밥상 위로 흩어졌죠. 미라는 명품백을 사왔는데 넌 고작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어서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정성? 정성이면 다야? 정성의 표현은 돈의 액수다. 어머니, 동서도 나름 노력한 거잖아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몇 년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깐깐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좋아하시던 막걸리 취한 것도 아닌데요. 서연아, 내가 완전 바보였다. 네가 진짜 백이었는데 네가 우리 집 보배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났어요. 영업팀에서 일하는 2년 선배였죠.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라며 저를 반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속았다는 걸 알았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아직 여행 트렁크도 정리 안 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통 2개를 들고 서 계셨어요. 김치통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소파 쿠션도 들어보고 싱크대 서랍도 열어보셨습니다. 마치 집 감정사가 온 것 같았어요. 집이 깔끔하네. 살림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서연아, 너 직장 그만둘 생각 없지? 네? 당연히 계속 다닐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너까지 놀면 어떻게 살겠어? 어머니, 제가 일하는 게 좋으신가 봐요. 당연하지. 요즘 세상 맞벌이는 기본이야. 그런데 너 월급날이 언제야? 25일이에요. 그래? 잊어버릴까봐 내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을게. 정말로 부엌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제 월급날을 시어머니가 체크하신다니 상사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동그라미를 3번이나 덧칠하셨어요. 잊어버릴 리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너희 생활비는 얼마나 쓸 생각이야? 아직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계산도 안 하고 살림을 해? 내가 봐줄게. 가계부 있어?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다가 거지 되는 거야. 내가 매달 체크해 줄 테니까 가계부 써. 체크까지 하실 필요 있어. 너희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우리 용돈도 주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줘도 되니까 너희는 그냥 열심히 모아. 용돈 이야기가 나오자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100만 원씩만이라니 만자를 왜 붙이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월급이 250만 원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어머님 가계부 체크해 드릴게요. 자식이 부모님 노후 관리 해드려야죠. 가계부 쓰시죠? 안 그러면 거지 된다면서요. 아버님 퇴직금이랑 연금 얼마나 되시는지, 매달 지출은 얼마인지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세요. 제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약할 부분 컨설팅 해드릴게요. 어머님, 이래봬도 저 경리해요. 계산 잘해요. 특히 어머니 화장품이랑 옷 구매 내역도 꼭 가져오세요. 브랜드별로 가성비 분석해드릴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입을 뻥긋뻥긋 하시다가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걱정돼서 그렇지. 어머님, 저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걱정하면서 살아요, 어머니. 네? 그날 이후로 가계부 이야기는 쏙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만 두고 허둥지둥 나가셨어요. 남편은 뒤늦게 방에서 자다가 나와서는 머리를 긁적이며 누가 왔다 갔냐 그랬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님을 처음 봤는데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까지 풀세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머, 우리 첫째, 오늘도 역시 품격이 다르네. 이 갈비찜 첫째가 만든 거야. 서울 유명 호텔 출신 셰프한테 배웠다네. 바쁜 와중에 요리 학원도 다니고 여자는 저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흘겨보셨죠. 저는 신경 안 쓰고 태연하게 음식들을 접시에 담았어요. 형님이 준비한 갈비찜은 이미 시어머니가 접시에 예쁘게 담으셨죠. 레스토랑처럼 소스까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와 동그랑땡, 삼색전은 시어머니가 한눈 팔기도 전에 구석으로 밀려났죠. 마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긴 조연처럼 식탁 끝에서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좀 봐.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잖아. 요리도 호텔 수준이고. 이게 진짜 배기 며느리지. 어머니, 동서도 전이랑 잡채 엄청 공들였던데요. 전? 잡채? 그거야 아무나 만드는 거지. 뭐 요즘은 애들도 유튜브 보고 만들잖아. 이 갈비찜 봐라. 이런 게 클라스지. 저는 조용히 형님의 갈비찜을 맛봤어요. 순간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소금 항아리를 엎은 것 같은 짠맛이었죠. 젓가락에 집힌 갈비 하나로 일주일치 나트륨을 섭취한 기분이었어요. 아유, 갈비찜이 많이 짠데. 당신이 싱겁게만 먹으니까 그렇지. 첫째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짜네 마네. 그냥 주는 대로 드셔요. 나 혈압약 먹는 거 알잖아. 이렇게 짜면 못 먹어. 그럼 조금만 드세요. 첫째 기분 상하게 왜 그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잡채를 먹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음식들을 드시더니 연신 젓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둘째 잡채는 맛있네. 아, 이 동그랑땡도 아주 맛있고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이다.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혈압 생각해서 싱겁게 했어요. 싱거운 게 뭐가 좋아? 그런 맛이 없잖아. 어머니, 아버님 약 드시잖아요. 그래도 명절엔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지. 영감 입맛 맞추면 다른 가족들은 뭐 맛없지. 으이그. 그래도 갈비는 너무 짜네. 당신 양념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3병을 다 넣더니. 3병? 시판 소스 넣은 거냐? 그렇게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형님표 갈비찜은 시판 양념 소스로 만든 갈비찜이었죠. 순간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형님이 재빠르게 캐치했습니다. 형님이 화제를 돌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준비한 한우 선물 보셨어요? 1+++ 등급이에요. 한 세트에 50만 원이 넘는데 그것도 물량이 없어서 간신히 사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요. 아이고, 역시 우리 첫째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둘째는 뭐가 좋았니? 제가 준비한 사과 박스를 보시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과?
이게 전부야? 동네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데 첫째는 50만 원짜리 한우인데 너는 사과만 가지고 왔니? 어머니, 이거 청송 꿀사과예요. 당도가 15브릭스가 넘는 최상품이에요. 브릭스고 뭐고 사과는 사과지. 한우하고 비교가 되나? 맞아요. 비교는 안 되죠.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들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 저는 따로 준비한 돈 봉투도 시아버님과 시어머니에게 따로따로 드렸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어머, 용돈이니? 네, 어머님. 그리고 이 사과는 아버님도 드실 수 있어요. 아버님, 한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드시잖아요. 맞아. 의사가 적색육 먹지 말라더라. 사과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혈압 관리에도 좋대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둘째가 날 이렇게 생각해주네. 이 사과 정말 달고 맛있다. 저도 어머님 건강 생각했는데. 형님 갈비찜도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짠 거 좋아하시니까 딱이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버님은 건강상 못 드시니까 어머니라도 맛있게 드셔야죠. 시어머니는 갈비를 먹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정말 짰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형님도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제게 귓속말을 하셨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해. 명절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형님과 함께였어요. 형님은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패션쇼장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우리 첫째는 머리 봐도 모델 같네.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날씬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동서도 예뻐요. 둘째? 둘째는 좀 그렇잖아.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살도 많이 쪘고. 저는 거울을 슬쩍 봤어요. 까무잡잡하다기보다는 건강한 구릿빛이었고 통통하기보다는 볼륨감 있는 편이었죠. 첫째처럼 관리 좀 해봐라. 피부과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하고. 어머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요. 시간이 없다니. 시간 없다는 거 다 핑계다. 예뻐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야.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내 아내 외모 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모습이 제일 좋아요. 너는 눈이 삐었니? 엄마, 아빠가 왜 엄마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통통하고 복스러워서래요. 다 사람마다 매력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 표정이 묘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아이, 그때 정말 예뻤지. 지금 둘째랑 똑같았어. 그때랑 지금이 다르지. 세월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른 법이야. 그래?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말라서 걱정이네. 형님이 불편해하며 끼어들었어요. 요즘은 마른 게 트렌드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트렌드보다는 건강을 택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 BMI가 가장 이상적이래요. BMI? 그게 뭔데? 체질량 지수예요. 건강의 척도죠. 형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BMI를 계산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체중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도 하얀 피부가 고급스러운데.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들 만나는데요. 다들 제 피부톤이 엄청 건강해 보인다고 부러워해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런 피부를 갖고 싶어서 선탠하러 다닌대요. 그건 외국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봐요. 헤헤.
시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어요. 둘째 말이 맞아. 건강한 게 제일 예쁜 거야. 첫째야, 너무 다이어트 하지 마라. 애 가지려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지 마. 저번에 밥 먹는 거 보니 새 모이만큼 먹더라. 저는 안 해요. 안 하긴. 아유, 그러다가 거식증 와. 적당히 해. 다들 그만해. 다들 예쁘면 됐지. 하지만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외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더니 정문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도로 인한 폐업.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죠. 다행히 남편은 결혼하면서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했어요. 하지만 남편 월급 하나로는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퇴직금 정산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집에 돌아와 망연자실해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너 집이니? 왜 이 시간에 집이야? 어머니, 회사가 부도 났어요. 부도? 정말? 너 일부러 그만둔 거 아니고? 어머니, 제가 왜 일부러 그만둬요?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면 그냥 때려치우잖아. 결혼하면 애 가진다는 구실로 일 그만두고 빨리 다른 데 구해. 너 우리 아들 혼자 고생시킬 거야?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취업 독촉 전화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9시 정각 알람처럼 울렸습니다. 오늘은 어디 면접 봐? 오늘은 2군데 서류 넣었어요. 서류만? 면접은? 서류 통과해야 면접을 보죠. 첫째는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는다던데 너는 안 되니? 일주일 후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와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500만 원 올랐어요. 정말? 역시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받는구나. 동서는 어때요? 재취업 힘들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경력 단절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네,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거 소개해드릴까요? 계약직이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계약직이라도 감사하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야?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생각해 볼게요, 형님. 생각은 무슨? 당장 부탁해야지. 첫째야, 네가 둘째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지만 서류조차 통과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면접을 보러 가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돌아온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오늘 면접은 어땠어? 떨어졌어요. 또? 벌써 몇 번째야. 너 면접 태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뭐해? 열심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결과가 중요하지. 첫째는 지금 다니는 곳도 한 번에 붙었다던데. 전화를 끊고 열불이 났죠.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알바라도 해라. 마트 캐셔라도 하면 돈은 벌잖아. 아유, 여보.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소연이가 어련히 잘하겠지. 현실을 봐야지. 첫째는 승승장구하는데 둘째는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고정하세요, 어머니. 동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요즘 젊은 사람들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딨니? 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2 종류만 있는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능력이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기로요. 실직 3개월째 되던 날 친정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좀 계단에서 굴렀는데. 어? 엄마, 어디요? 지금 어디세요? 119 타고 가는 중이야. 허리가 부러진 것 같아.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들고 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L3, L4 두 군데나 골절됐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마비 올 수 있어요. 마비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네, 내일 긴급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하시면 됩니다. 원무과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척추 수술은 800만 원 정도고요. 입원비 검사비 포함하면 1,000만 원은 예상하셔야 돼요. 1,000만 원. 그 세 글자가 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어요. 잠시 후 응급실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실비보험 있으시죠? 있지. 다시 원무과로 가서 물어봤어요. 실비는 되는데요. 이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본인 부담금이 커요. 실비 적용해도 600만 원은 내셔야 돼요. 600만 원이요? 네, 나사못이랑 특수 의료기기가 다 비급여라서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금방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병원 휴게실로 데리고 갔어요. 600만 원이면 내가 신용대출 받을게. 금리는 좀 높아도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정말. 왜 그런 소리를 해? 미안하긴. 장모님이잖아. 나한테 어머님이야. 가족이라고. 걱정 마. 내가 지금 폰뱅킹으로 신청할게.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10분 만에 600만 원이 승인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어요. 하지만 2달은 꼼짝없이 입원해야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요. 사돈이 다치셨다며? 계단에서 구르셨다고. 미끄러지셨대요. 조심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병원비는? 저희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남편이 대출받아서. 헐, 너 우리 아들 빚쟁이 만들었니? 아이고 세상에. 이래서 돈 없는 집이랑 사돈 맺으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검사 마치고 휠체어에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늦게 알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빨리 나으세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병실을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아니에요. 그냥 안부 여쭤보시고 가셨어요. 다 들었어. 돈 없는 집이라고. 엄마, 미안해. 엄마가 집만 됐구나. 서연아, 너무 미안해. 최서방한테도 정말 미안해서. 엄마 왜 그래? 그냥 빨리 나으시기만 하세요. 내가 퇴원하면 일해서 그 돈 꼭 갚을게.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아프신 중에도 저를 걱정하시는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직 상태라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쯤 남편도 일이 크게 없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가정 상황이 말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래도 며느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비상금을 긁어 모아 겨우 3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깨끗한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생신 당일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형님이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선물을 꺼내는 순간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나온 신상 가방이에요. 어머니 생각해서 샀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니? 백화점에서 보고 갖고 싶었던 건데. 우리 큰며느리가 정말 센스가 있구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기뻐요. 들어보세요. 가볍죠? 정말 가볍네.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이리저리 들어보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차례를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더니 바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온 가족이 조용해졌습니다. 불길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죠. 이게 다니? 겨우 30만 원? 요즘은 애들 용돈도 이렇게 안 준다. 너는 시어머니 생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생신 때는. 다음은 다음이고 그게 무슨 핑계야. 시어머니는 봉투를 밥상 위로 휙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던지셨는지 봉투에서 돈이 다 튀어나왔죠. 돈다발이 된장찌개와 김치 위로 흩어졌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얼어붙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 생각은 아닌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화를 내셨으니 자존심을 위해 계속 밀어붙이셨죠. 이런 푼돈으로 응? 날 무시하는 거야? 응?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됐어. 이런 돈은 필요 없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대신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준비한 건데요. 뭐? 네가 지금 며느리들 앞에서 엄마한테. 당장 그만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실수한 거잖아. 30이면 어떻고 10이면 어때? 성의가 중요한 거지. 이 성의를 이렇게 짓밟으면 되겠어? 큰 며느리 좀 봐요. 이게 며느리의 차이라고요. 하나는 명품 가방 사오고 하나는 돈 없어 내 아들 대출이나 받게 하고. 아이고 속상해. 어머니, 동서도 나름대로 준비한 거잖아요. 고정하세요. 나름대로? 이게 나름대로니? 내가 오늘 일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평소에도. 당신 이제 그만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실수를 했으면 어른답게 먼저 사과를 해. 어디서 고집을 부리면서 어거지를 부려? 내가 오늘 정말 당신한테 실망을 많이 하네. 시아버지께서는 식사를 끝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떨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도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삐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날의 모욕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형님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죠. 평소 형님과 단둘이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어요. 형님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강남에 번화한 카페였습니다. 형님은 늘 그렇듯 비싼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죠. 동서, 왔어? 앉아봐. 내가 오늘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동서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돈 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 좋은 기회요? 무슨? 투자야. 내가 아는 곳인데 월 10%를 보장해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지? 월 10%라니 형님 말대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었어요. 저는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높은 수익률은 대부분 사기였죠. 하지만 형님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매달 정확히 수익금이 들어온다. 나도 처음에 지인한테 소개받았을 때 의심했는데 정말 믿을 만한 곳이야. 동서도 조금씩 시작해봐. 인생 역전의 기회야.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 거야? 형님, 마음은 감사해요. 정말 고맙지만 저 지금 여유 자금이 전혀 없어요.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형님은 제가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얄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그 모욕적인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형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동서, 지금 전세로 살지? 전세자금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 요즘 대출도 쉽게 나와.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네? 전세 담보대출이요? 그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은 무슨?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월 10%면 대출이자 빼고도 떼돈 버는 거야. 동서 평생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래? 어머님 앞에서도 이제 기펴고 살아야지.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 어머님 엄청 물질주의 세속주의야. 동서가 돈 잘 벌면 아마 그때부터 대하는 게 달라질걸? 나 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투자를 하라니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말입니다.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위험한 일은 못할 것 같아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세담보는 정말 무리예요. 위험하다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벌써 6개월째 받고 있다니까. 동서는 참 그렇게 겁이 많아? 어차피 인생 한 방이야. 큰 돈 벌고 싶으면 리스크를 당연히 안고 가야 하는 거야. 형님은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자신을 못 믿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형님, 정말 좋은 기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전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 없어요. 남편과도 상의해야 하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좋은 기회를 줘도 싫다는데 내가 어째? 나중에 후회하기 없기다. 난 분명 동서한테 기회 줬어. 형님이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비싼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남은 커피를 혼자 마시며 씁쓸했습니다. 형님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학 동창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나야. 잘 지내지? 혹시 아직도 구직 활동 중이야? 우리 회사에 마케터 자리가 났는데 관심 있어? 정말? 어떤 일인데?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이야. 기본급은 적지만 판매 실적에 따라 커미션을 받아.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은지의 추천을 믿고 바로 채용해 주셨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SNS 마케팅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연구했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파악했어요. 그리고 과감한 시도를 시작했죠. 유명 유튜버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우리 상품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은 제안서를 계속 보냈어요. 드디어 한 유튜버가 응답했죠. 그 협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하루 만에 주문이 1000건을 넘어섰어요. 사장님도 직원들도 모두 놀라워했죠. 서연아,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나도 마케팅 3년 차인데 너만 못해.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이 아니라 재능이야. 사장님도 너 때문에 완전 신났어. 이번 달 커미션 기대해도 좋을 거야. 입사 한 달 만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의 커미션까지 200만 원이 넘었어요. 2달째는 350만 원, 3달째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월 커미션이 50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이번 달 월급이 500만 원이 넘어. 뭐? 정말이야? 와, 당신 정말 대단해. 내 아내가 이렇게 능력자였구나. 오늘은 축하하러 오랜만에 외식하자. 남편의 기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집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제 몫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소박하게 하고 모든 돈을 저축했어요. 때로는 성실함과 저축만이 답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것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서연 씨, 이번 달도 최고 실적이에요. 서연 씨 덕분에 회사가 사네 살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어요. 인플루언서들과의 네트워크도 넓혀갔죠. 넉 달째가 되자 월 수입이 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5달째는 800만 원에 육박했고요. 저축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늘어갔죠. 돈이 모여가니 힘든지도 모르겠고 신만 났죠. 그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시부모님께 외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개인 일정이 있다며 불참했어요. 저희 부부만 모시고 고급 한정식 집에 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댁에 들러 차를 마시기로 했죠.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이게 뭐야? 화장대 서랍에 있는 이 서류가 뭐냐고?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희도 불안한 마음에 따라갔어요. 시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죠.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서? 2억?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겨두었던 서류가 들통난 것이었어요. 거실로 나온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게... 아파트 담보대출 2억? 내가 모르는 사이에 2억을 빌렸다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에 받았네.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도대체 이 큰 돈을 어디에 썼어? 첫째가 소개해준 투자가 있어서. 뭐? 투자? 시어머니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추천한 투자처가 있었다고요. 월 1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형님이 제게 추천한 그것 같아 보였어요. 미라가 먼저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받는다고. 6개월이면 2배로 불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말을 믿으셨어요? 월 10%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형님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죠. 저는 그때 형님이 저에게도 투자를 권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세담보대출까지 받으라고 했던 그날이요. 그래서 언제부터 수익금을 받기로 했어? 다음 달부터 받기로 했어. 첫째가 3개월 뒤부터 수익이 나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시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60년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었죠. 어머니, 그런 투자는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회수하시는 게. 얘가 뭘 모르고 이상한 소리야? 미라 걔가 얼마나 똑똑한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애가 이상한 걸 하겠니? 그래도 2억은 이거 잘못되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큰 돈이니까 큰 돈을 버는 거지. 당신은 평생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완전히 형님의 말을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투자 계약서나 증빙 서류는 받으셨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해? 가족끼리 믿고 하는 건데. 너는 네 형님을 못 믿는 거니?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첫째가 약속한 수익금을 들고 왔다는 것이었죠. 온 가족이 급히 시댁에 모였습니다. 형님이 명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000만 원이 든 두툼한 현금 봉투였죠. 어머니, 첫 달 수익금이에요.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드릴게요. 아이고, 정말이네. 1,000만 원이야, 여보. 이것 좀 봐. 첫째가 해냈어. 정말 1,000만 원이네. 시어머니는 돈을 세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도 반신반의하던 표정이 풀어졌어요. 현금의 위력은 대단했죠. 봤어? 내가 뭘 했어? 첫째를 믿으라고 했잖아. 이제 누가 뭐라고 해? 그래도 어머니, 원금 회수가 중요해요. 이자만 받지 마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원금 타령이야. 이제 겨우 첫 정산이잖아. 시어머니는 완전히 신이 나셨습니다. 당장 온 가족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1,000만 원을 받은 기념으로 외식을 하자는 것이었죠. 레스토랑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어요. 형님은 겸손한 척하며 앉아 있었죠. 우리 첫째가 얼마나 똑똑한지 대기업 다니면서도 투자까지 해서 돈을 버니. 둘째야, 너도 좀 배워. 어머니, 동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권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다. 이런 기회를 못 잡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 중에 형님이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눈빛이 번들거리며 말했죠. 어머니, 사실 VIP 투자 상품이 있어요. 5억 이상 투자하면 월 15%를 보장해 준대요. 어머니도 자격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들었죠. 15%? 정말이니? 아이, 잠깐.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냥 지금 수준으로 그냥 만족해. 이런 컵들은 많아서? 어머니, 저도 아버님 의견에 동의해요. 지금 받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투자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니? 맞아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죠. 형님과 시어머니가 서로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분이 점점 커져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현금을 본 시어머니는 이미 넘어간 상태였죠. 그리고 시어머니 첫 수익금을 받은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가 수익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한번 크게 들어올 거라 겉으로 자신만만해 하셨지만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이자가 연체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걸었죠. 준서가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해. 투자금 어떻게 된 거야? 1시간 후 아주버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형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회사가 먹튀를 했습니다. 뭐? 사기? 그럼 우리 돈은? 모두 날아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2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죠. 사실 저희도 너희도 뭐? 저희 집도 담보로 3억 5천 대출받았어요. 그것도 다 잃었습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져 있고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해했어요. 두 집 모두 파산 위기에 놓인 것이었죠. 저도 속았어요. 정말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이렇게 될 줄은.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건 정산이 안 들어와서 일단 내가 개인 돈으로 드린 거였어. 어쩜 좋아. 초반에 받은 수익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수법이었어요. 형님도 결국은 피해자였던 것이죠. 모두가 울며 절망했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 어쩌죠? 이러다가 두 집 모두 경매로 넘어가요. 저희도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더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었어요. 아주버님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은행 직원이 말하길 다음 달 15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고요. 두 가족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가득한 거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당장 은행에 다녀올게요. 일단 연체된 이자부터 해결해야죠. 뭐? 네가 무슨 돈이? 그동안 조금씩 모은 거 있어요. 어머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저는 그날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연체된 이자를 대납했어요. 가족을 잃는 것보다 돈이 중요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서연아, 네가 어떡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널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머니, 지난 일은 잊으세요. 지금은 가족이 힘을 합칠 때예요. 시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죠.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동서 무시하고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형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짜 보물을 옆에 두고도 몰라봤어.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형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은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2달 후 결국 시부모님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30년간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다행히 금매로 빨리 팔렸죠. 서연아,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시골에 작은 집이 있거든. 여기서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머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또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주버님 부부도 집을 처분했습니다. 3억 5천에 팔아 담보대출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실 신용 대출도 있었어. 나랑 아내가 각각 1억씩 총 2억을 더 빌렸었어. 아니, 뭐? 2억을 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형님이 대기업을 퇴사했습니다. 8년간 다닌 회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퇴직금으로 겨우 일부를 갚을 수 있었죠. 저는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 형님 부부가 지낼 집을 구해드렸어요.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형님이 박스를 나르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동서, 아니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널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됐는데도 네가 우리를 도와줘서. 형님,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그렇게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명품도, 직장도, 집도, 자존심도 다 버렸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형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뜻밖의 제안에 형님이 놀랐죠. 형님,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실래요? 온라인 마케팅인데 형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못 배운 저도 이렇게 잘하는데 형님이 하시면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 노하우. 정말? 날 받아줄 거야? 당연하죠. 우린 가족인데요.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순간이었죠. 열심히 할게. 정말 열심히 할게. 동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번엔 절대 욕심 안 부릴게. 시부모님이 시골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죠. 서연아, 우리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갚으마.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보낼게. 정말 고맙다, 둘째야. 네 은혜는 죽어도 못 잊어. 모두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잃은 것은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죠. 형님과 함께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형님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가 되었죠. 서연아, 이번 상품 판매량이 대박이야. 네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정말 되네. 나도 이제 제법 마케터 같지? 형님, 진짜 대박. 시골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유기농 채소들이었어요. 매주 빠짐없이 보내주셨죠. 추석이 되어 모두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온기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죠. 우리 서연이 왔구나. 많이 보고 싶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니? 트렌드에 맞게 다이어트 중이죠 뭐. 어머님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서연아, 아휴, 내 딸. 네가 우리를 살렸다.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고 우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우리가 진짜 보물을 몰라봤어. 돈이 보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보물이더구나. 3년 후 저는 제 이름을 건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쇼핑몰의 유기농 식품 공급처가 되셨어요. 아주버님도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계셨죠. 가끔 온 가족이 모이면 그때 일을 추억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어려울 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